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이면 딱 마흔이 되는 주부입니다. 초등학생 아들 하나 키우고 있고 지금은 친정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요. 나이 들며 생각이 드는 게 행복하게 사는 첫째 조건은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 건강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걸 잃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프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고요. 고단한 삶을 사시는 분들께 제 사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지만 다른 부부들 그렇듯이 아이 낳고 그냥저냥 사는 게 인생인가 싶어 대충 다 포기하고 사는가 싶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게 되었네요. 제 인생에서 지난 5년은 살아온 나를 통틀어 가장 힘겨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불화가 극에 달해 있었고 제가 암 선고를 받기까지 했으니까요. 내가 병 걸린 걸 남의 탓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굳이 원인을 찾으려 할 생각도 없어요. 다만 병에 걸렸을 때 왜 하필 내가 이런 병에 걸렸을까 하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많이 울고 내 상황을 원망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결혼 생활하는 동안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이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 지금은 전 남편이지만 그 사람 성격은 자기 말이 무조건 답인 사람이었습니다. 파트로 매주를 써도 자기가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요. 저 암 걸리기 전에 정말로 저에게 못되게 했어요. 부부가 살다가 의견이 다르면 같이 조율을 하고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데 남편은 제 의견을 말하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말대로 말대꾸하지 마. 내 말대로 하면 분란 일어날 게 없어. 내 말이 옳고 설령 아니라고 해도 당신은 안 사람으로서 남편을 따라가는 게 가정이야. 그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인형처럼 살아야 하는 거네? 그런 게 무슨 부부고 가정이라는 거야? 남편이 뭘 하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닌 것 같다고 내 의견을 말하며 토를 다는 순간 늘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이유로 싸우는 상황을 계속 만드는 게 나라면서 머리가 나쁘다는 말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아이를 낳고 커가면서 집에 큰 소리 나는 거 싫어 저는 입을 다물었고 그러면서 속으로 곰고 골마 마음의 병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입을 다물었다고 해서 싸우지 않은 건 아니었고 진짜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부부싸움 중에 원인 중 가장 큰 건 남편의 무심함이었는데요. 사업하는 남편은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이유로 늘 제게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결혼 초반부터 남편은 집안일과 육아는 거의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파서 알아누웠을 때도 모진 말로 저를 모욕하고 나몰라라 했어요. 현이 아빠, 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저녁을 못 했는데 대충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서 먹을 수 없어? 야, 내가 이깟 멸치 쪼가리나 얻어먹자고 너한테 생활비 주는 줄 알아? 아프다고 반찬도 할 힘이 없어? 현이는 밥 다 챙겨줬잖아. 당신은 그냥 나한테 해주는 게 귀찮은 거지? 당신 어쩜 말을 그렇게 해? 그냥 한 번 정도 자기가 차려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당신 보고 빨래하라고 했어. 청소를 하라고 했어. 마누라 아프다는데 그 정도는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 아프다면서 나한테 소리 지를 힘은 남아있나 보네? 그런 거 나한테 시킬 거면 당신이 나만큼 바깥에서 돈을 벌어오던가. 그게 싫으면 나한테 그런 요구하지 마. 결혼하고 나서 집안 살림 제가 일 다니면서 거의 혼자 다 했습니다. 제가 분리수거나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부탁이라도 할라 치면 자기에게 일 시키지 말라고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는 담배나 잔뜩 피우고 들어오고요. 특히 남편과의 갈등은
시어머니 때문에 종종 더 심해지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아들바라기인데다 남편은 장남이었거든요. 게다가 홀 시어머니라 그런가 남편 밑으로 시동생이 한 명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장남인 남편에게 많이 기대셨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였는데요. 그 나이에 무슨 돈 사고를 그렇게 많이 치셨는지 가끔씩 저희 부부에게 1,000만 원이 넘는 큰돈을 빌려달라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돈 빌려달라는 말을 아들인 남편에게 말하는 거면 제가 모른 척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소리 할 때는 꼭 저를 통해 먼저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3,000만 원이라는 목돈을 해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 혹시 3,000만 원 여윳돈 있으면 나 좀 마련해 줄 수 있겠니? 난데없이 그런 큰 돈을 마련해달라는 어머니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거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런 큰 돈이 왜 필요하신 건데요? 어디 쓸데없이 쓰려는 거 아니니까 걱정은 마라. 내가 2배로 불려서 너 돈 갚아줄 수 있으니까 미나리한테는 말하지 말고 보내주렴. 어머니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돈 나오는 저금통도 아니고 갑자기 그런 목돈이 어디 있겠어요? 대체 왜 그러시는 건지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저는 어머니가 자식들 모르게 빚을 지셨거나 무슨 사기라도 당하셨나 걱정되는 마음에 물었는데 어머니는 자세히 얘기해주지 않으려 하시더라고요. 그럼 혹시 네 친정 부모님한테 빌려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는 거니? 내가 정말 급해서 그래. 정 못 믿어오면 내가 차용증 써주마. 이자까지 져서 갚을 거니까 걱정 말고. 어머니는 차용증까지 써주겠다며 딱 3달 사용하고 준다고 하시길래 저는 생각해 보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을 돈 빌려달라고 계속 괴롭히시길래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먼저 말했어요. 저는 남편 성격에 자기 엄마가 며느리한테 돈 얘기하는 거 창피해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큰 돈이 왜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 내가 없다고 하니까 친정 부모님한테 부탁까지 해보라는데 나 너무 난감해. 당신이 어머니한테 얘기 좀 해줄 수 없어? 아니면 당신이 해드릴 수 있는 만큼만 드리던가. 엄마가 급하게 필요하신가 보지. 그냥 빌려드려. 나도 지금은 사업이 힘들어서 그런 큰 목돈 없어. 나중에 갚으신다 했으니 갚으시겠지. 정 우리 엄마 못 믿겠으면 빌려줬다는 증거 남겨놓으면 될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당신 결혼할 때 예단 욕심 안 부리신 거 기억하지? 다른 여자들은 결혼 비용으로 몇 천씩 쓴다잖아. 나한테 돈 안 드리고 시집 온 거 생각하면 우리 엄마한테 그 정도는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주신다잖아. 그렇게 내 앞에서 네 돈 내 돈 따지는 사람이 자기 엄마한테는 돈 문제로 굉장히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저도 참 등신인 게 어머니가 계속 괴롭히고 조급하게 구니까 어떻게든 마련해서 주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만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친정엄마에게 아쉬운 소리 해가며 나중에 갚겠다 하고 겨우 빌려드렸습니다. 결혼해서 친정에 돈 얘기하는 거 얼마나 구차고 민망한 일인지 아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엄마는 제가 돈 빌리는 연유를 자세히 묻지 않으셨어요. 이 꼴 저 꼴 저도 보기 싫어 이혼하고 싶지만 이혼하면 그 인간은 저랑 친정도 탈탈 털어버릴 사람이라 차마 제 쪽에서 먼저 이혼 얘기 참고 살았습니다. 왜냐면 집이며 차며 제 명의로 된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남편 명의였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혼 요구도 못했어요. 저 보기 싫은 건 그 인간도 마찬가지였는지 아이가 초등학교 갈 무렵부터는 대놓고 자기가 먼저 이혼하자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간이 정말 못됐다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요. 저와 이런저런 이유로 싸우고 나면 자기 아들도 사람으로 안 보는 인간이었습니다. 네가 낳고 너 닮아서 저 자식도 꼴 보기 싫어. 야, 둘 다 당장 내 눈앞에서 없어져라. 그냥 내가 이혼해 줄 테니까 둘이 맘대로 잘 살아봐. 당신은 내 앞에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빠가 돼가지고 책임도 안 지겠다는 거야? 애는 부모가 관여 안 해도 자기 살 길 알아서 찾아서 살게 돼 있어. 나는 신경 안 써. 내 재산은 내가 다 쓰고 죽을 거고 내가 번 거 내가 쓰는 거니까 애 핑계로 재산 뜯어낼 생각하지 마. 이런 못된 말을 하면서 보란 듯이 제 앞에서 재산 정리를 합니다. 툭 하면 자기 혼자 나가 살 생각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 집에 들어오기 싫다고 이혼하자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던지곤 했습니다. 홧김에라도 부부 사이에 서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법이잖아요. 남편은 정말 저랑 이혼할 생각인지 아이 친권, 양육권 문제를 어찌할 거냐며 저한테 다 넘기고 양육비를 일시불로 받아가라는 말도 서슴없이 하곤 했습니다. 너무 분한 나머지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내가 산 게 몇 년인데 양육비 주고 나더러 빈몸으로 나가려는 거야?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야 하는 건데? 재산 분할 똑바로 안 해주면 이혼이고 뭐고 나는 못 해줘. 그래? 내가 월세방 보증금 정도는 내줄 수 있어. 당신이 같이 살면서 경제적으로 기여한 게 얼마나 된다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려? 법으로 한번 해봐. 나는 자신 있으니까. 단순히 저와의 결혼 생활에 만족 못한다는 이유로 이혼 요구를 한다는 게 도무지 석연치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외박을 하는 일도 잦았고 지방 출장을 간답시고 집을 비우는 일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자가 있느냐고 캐물었지만 남편은 여자 문제만큼은 부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너무나 당당하게 합의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 혹시 여자에 있어서 나한테 이혼 요구하는 거야? 그런 거면 빨리 말해. 나도 다른 여자 있는 인간한테 같이 살아달라고 사정할 생각은 없으니까. 대신 당신이 한 짓에 대한 책임은 톡톡히 져야 할 거야. 책임은 무슨? 나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짓 한 적 없어. 나는 그냥 당신이 싫어. 당신도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사는 거 바라지 않을 거 아니야. 돈 없으면 당신 친정으로 가서 살면 되겠네.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끼리 조용히 정리하자. 그럼 당신네 엄마가 우리 친정에서 빌려간 돈 3천만 원 갚아. 설마 그거 꿀꺽하고 나몰라라 하는 거 아니겠지? 우리 엄마가 당신 돈 띵겨 먹을 것 같아? 지금 당장 못 준다 하시잖아. 당신 차용증까지 썼다며. 언제든 받을 수 있는 돈인데 그 돈 핑계로 이혼 안 하겠다 뭐 그런 말 하기만 해봐. 아무리 부부 사이가 안 좋아도요. 미혼 정도 있는 법이 아닌가요? 하물며 자기 자식까지 낳고 10년 가까이 같이 산 사람을 자식하고 같이 내치려는 의도를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 시기에 저는 하루하루 사는 게 피가 마르는 듯 했습니다. 남편과 같이 한 공간에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남편이 집안에서 걸어다니는 소리를 듣거나 조금이라도 큰 소리를 내면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남편 말대로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어 저도 이혼 준비를 해야겠다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접을 결심을 했을 그쯤에 전혀 다른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생리할 때도 아닌데 계속 하혈을 하더라고요. 가끔 그런 일이 있긴 했지만 통증을 수반한 적은 없었기에 심각하게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평소에 전혀 증상을 못 느꼈는데 그날따라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계획이 없던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요. 부인과 검사를 하다가 악성 종양으로 의심되는 소견을 받고 그 이후 조직검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심각한 병이라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들 흔히 겪는 염증이겠거니 했어요. 설마 하니 제가 암에 걸릴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조직검사 후에 초음파를 보시던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생긴 모양이 아무래도 좋지가 않네요. 선생님, 그런데 암이면 무슨 증상이라도 있어야 하잖아요. 저 평소에 아무런 증상이 없었거든요.
원래 모든 암이라는 게 증상이 있으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궁암은 이런 검사로 거의 많이 발견되고요. 진행됐다 해도 의사가 제시하는 대로 치료 계획 세우면 되니까 일찍부터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후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다가 자궁암 3기라는 진단을 받는 순간 수많은 일들이 파노라마가 되어 눈앞으로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결혼 후 무심하고 못되게 군 남편, 수년째 서로 각방을 썼던 일, 나에게 금전적인 도리만 요구하시는 시부모 등등. 애써 태어난 척 병원을 나왔지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요즘은 의술이 발전해서 자궁암 역시 쉽게 치료하고 예후도 좋다고는 하지만 암 투병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세상에 극복하기 쉬운 암은 없다는 걸요. 게다가 저는 초기도 아니고 수술한다 해도 5년 생존율은 50%도 될까 말까였습니다. 자궁 적출하고 나면 그 뒤 부작용이 많더라고요. 평생 약을 먹어야 했고요. 아니, 평생 약을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였죠. 하던 일이 모두 정지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남편에게 말은 해야 할 일이었기에 일단 전화로 알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암이라는 말을 듣더니 잠시 아무 말 없이 침묵한 후에 집으로 바로 가겠다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역시나 괜찮냐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고요. 아마 꼴 보기 싫은 와이프 병까지 걸렸으니 빨리 이혼이나 해달라 조르겠거니 짐작했습니다. 집에 온 남편은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어쩔 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결혼해서 10년 가까이 살았지만 저런 얼굴은 저도 거의 본 적이 없었죠. 초기도 아니고 수술이며 항암이며 앞으로 치료하려면 갈 길이 멀대.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 빨리 신변 정리하는 게 좋겠어. 그래야 나도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아. 가급적 빨리 이혼하는 게 좋겠어. 다행히 보험 들어놓은 게 있어서 진단비랑 치료비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불행 중 다행이지. 이 정도면 남편이 듣고 싶어하는 말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 쪽으로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암보험을 2개 가입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진단비를 최대한 설정해놔서 중복보장 받으면 수령액은 1억이 넘었고요. 실손보험도 빵빵하게 드러났던 것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큰 병 진단받고 돈 걱정부터 했다면 비참했을 것 같아요. 특히 남편에게 손 벌릴 생각이었다면 더 그랬겠죠. 남편 성격이라면 제가 아프다고 해도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 그럴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병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몇 기인지, 생존율은 얼마나 되는지, 치료비는 얼마가 드는지 등등을요. 암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 당신 그럼 얼마 못 산다는 말이야? 생존율이 얼마나 된다는데. 생존율이 뭐 그리 큰 의미가 있나 싶네. 자세한 건 검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 근데 거의 말기나 다름없으니 살아도 몇 년은 어렵지 않을까 싶어. 일단은 죽는 것부터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 내 새끼가 있는데 어떻게든 살고 봐야겠지. 그럼 치료비는 보험료 받아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당신은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른다는데 치료비 걱정 안 해서 다행인가 봐? 제가 되묻자 남편은 마치 전곡이 찔린 사람처럼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제 심정을 남편 놈이 과연 짐작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식 가진 엄마가 암에 걸려 앞날이 불투명한데 제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늘도 원망했고 나 마음 고생시킨 남편도 미웠습니다. 나 이렇게 병 걸린 거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 당신하고 더 같이 살다가는 그나마 남아있는 명줄도 더 줄어들 것 같으니까 당신 말대로 이혼하자.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지만 만약에 나 잘못되면 우리 현이 당신이 잘 키워줬으면 좋겠어. 제가 이혼하자고 하면
저는 남편이 뛸 듯이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것도 눈물까지 짜내면서요. 저는 순간 저것이 연기인지 진심인지 헷갈리기까지 했습니다. 여보, 현이 엄마, 잘못된다는 말 하지 말고 일단 치료에 집중하자. 당신 살고 싶다며. 나랑 우리 현이 두고 죽을 거야? 당신 꼭 살아야지. 이혼이니 뭐니 그런 말 하지 말고 일단 당신 몸부터 챙기자. 예상치 못한 남편 반응에 조금 놀랐지만 그래도 이 인간이 완전 냉혈한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는데 마누라가 죽는다고 하니 그동안 자기가 잘못한 거 깨달은 건가 싶기도 했고요. 저는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이제부터 당분간은 저만 생각하기로 했기 때문에 남편의 태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남편의 그런 태도는 다 자기만의 계산이 있었던 거였지만요. 이후에 암 진단비가 제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남편이 저한테 넌지시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 큰 돈 가지고 있으면 뭐해? 그냥 내일 내 통장으로 바로 붙여. 어차피 당신 치료비를 다 쓸 거고 내가 보호자니까 결제니 뭐니 내가 해야 할 거잖아. 남편이 암 진단비를 자기 통장으로 붙이라는 말을 하길래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 나 죽으면 어차피 당신이 정리해야 할 텐데 그 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직접 할 거야. 그랬더니 뭔가 말을 하려다 말고 더 이상 보험료 입금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그 말에 저는 꽤 불쾌감을 느끼긴 했습니다. 어쨌든 암 진단 받은 후 친정과 시댁에 말했을 때 양쪽 부모님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당연한 말이지만 엉엉 우셨고요. 어떻게든 저를 살리겠다고 하남에서 제가 사는 일산까지 짐을 산더미처럼 싸서 오셨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말을 듣고 저는 한 번 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말았네요. 시어머니는 제가 암이라고 하니 대뜸 한다는 말이 내가 너 시집 올 때부터 비실비실해서 반대한 거야. 애도 하나밖에 못 낳더니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암 유전자만 대대로 물려주게 생겼구나. 그래서 수술하면 살 수는 있다고 하든? 여자가 자궁을 드러내고 나면 확 늙는다는데 아유 우리 아들이 뭔 죄가 있어서 암 걸린 마누라랑 살아야 한다니. 괜찮냐 묻는 건 기대도 안 했지만 정말 상식밖에 언사를 늘어놓으시길래 길게 말하지 않고 딱 할 말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친정에 빌려가신 돈 말이에요. 그거 갚아주셨으면 해서요. 금방 갚겠다고 하셨는데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얘는 내가 돈 있으면 당장에 갚았지. 지금은 못 줘. 조금만 기다려달라 해라. 아무튼 너 치료 잘하고 할 말 있으면 현이 애비 통해서 말해라. 황급히 전화 끊으시는 어머니가 석연치 않았죠. 빌려줄 때 돈 받기 쉽지 않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절이 뻔뻔하게 나오는 거 보니 기가 차더군요. 그냥 어영부영 넘길 일이 아니었는데 엄마가 화내는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윤지야, 그 돈 지금 당장 없다고 엄마 힘든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화내고 스트레스 받으면 너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는 거 잘 알지? 당분간 주위 사람들 연락도 하지 말고 너한테만 신경 쓰자. 엄마 말이 100번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딸 병시중과 제 아이를 돌봐주는 일까지 하시면서 기약 없이 저희 집에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뭐 장모가 있으니 저한테 심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느끼기로 그 전과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 전과 마찬가지로 외박하는 일도 잦았고 며칠 동안 지방 출장 간다면서 연락도 되지 않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픈 뒤로는 한 번도 안 하던 집안일을 조금씩 거두는 정도였고요. 엄마는 제 눈치 보면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김서방,
대체 뭐하고 다니는 건지 너 몰라? 아무리 사업한다지만 마누라는 친정엄마한테 아이야 맡겨놓고 지 자식은 신경 하나 안 쓰고 저러고 다니면 어쩌니? 엄마가 너무 속상하다. 옆에서 보니까 그동안 너 많이 힘들었겠다 싶어. 그동안 엄마한테 힘든 거 다 숨기고 살다가 너 병난 거 아니니? 엄마가 눈물까지 보이자 제가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암까지 걸려 엄마 손으로 병건우까지 하게 했으니 제가 얼마나 불효자식입니까? 엄마는 괜찮다 말은 하셨지만 남편이 제게 하는 거 보면서 아마 가슴이 무너지셨을 겁니다. 항암하고 수술하는 긴 투병 생활 내내 남편이 고생한 건 별로 없습니다. 병원도 거의 엄마랑 다녔고 수술하고 남편은 딱 하루 병실에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기억나는 것은 수술 결과 듣는데 남편이 의사에게 묻더라고요. 저희 와이프 얼마나 살 수 있나요? 객관적으로 생존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뼈까지 전이된 거 아니면 그래도 5년은 더 살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그게 아니라도 1년도 안 돼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까? 남편 질문에 의사는 일반적인 답변만 할 뿐이었습니다. 생존율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환자분 개인의 의지와 체력이 중요하다는 말과 말기암이 아니라도 급속도로 암이 퍼져 죽는 경우가 있는 반면 후기암이라도 크기 변화 없이 10년이 넘게 생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군요. 의사는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말했지만 그래도 치료를 잘하면 완치도 바라볼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듣는 남편 표정은 어째 시무룩하더군요. 누가 보면 제가 빨리 죽는다는 답을 못 들어서 서운한 듯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자궁수술뿐 아니라 전이된 곳까지 암 크기를 줄여 수술을 했습니다. 무려 2번이 넘는 개복수술이 힘들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수술 전후 항암을 하는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지옥 같은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몸도 힘들었지만 그때는 남편에 대해 몰랐던 비밀을 알게 되면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는 투병이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몰랐는데 남편이 이상하다고 말한 건 친정엄마였습니다. 윤지야, 엄마 말 이상하게 듣지 마. 김서방 말이야. 아무래도 여자가 있는 것 같아. 너 혹시 뭐 집히는 거 없니? 여자? 그냥 심증만 있었지 물증은 없었어. 엄마는 뭘 보고 그런 건데? 너 알지? 엄마 새벽잠 없는 거. 새벽에 김서방이 거실에서 통화하는데 아무래도 통화 내용이 여자인 것 같아서 그래. 주말에 보러 간다느니 길게 통화 못한다느니 하는데 느낌이 영 안 좋아. 실은 윤지야. 김서방이 글쎄 전화통화로 네가 생각보다 빨리 안 죽는다는 말을 하더라. 내가 그 말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무래도 네 남편 정도 없이 너한테 붙어있는 거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지 싶어. 엄마는 그 말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사위가 딸이 왜 빨리 안 죽냐며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을 때 그 심정은 저도 감히 짐작할 수가 없네요. 내가 그 말 듣자마자 당장 뛰쳐나가서 머리 쥐어뜯으려고 했는데 참느라 혼났다. 엄마가 밤새 생각을 해봤는데 너 엄마 말대로 해볼래? 몸 아픈 네가 네 서방 뒤를 밟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남편이 그런 추악한 모습이 새롭지도 않더군요. 그냥 자포자기의 심정이었고 그 인간 얼굴을 보기도 싫었습니다. 저와 상의 후에 엄마는 지인을 동원해 아는 흥신소를 섭외하셔서는 남편에게 사람을 붙였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게 있나 싶었는데 아직도 흥신소가 성업 중인 거 보면 아마 불륜하는 사람들이 많긴 한가 봐요. 그런데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된 건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2주 동안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모았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이 드나들던 상간녀의 집이
저희 집에서 2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흥신소를 통해 상간녀의 이름과 다니는 직장까지 모두 알아내고 두 사람이 드나드는 모습까지 모두 확인한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순순히 남편 말대로 조용히 헤어져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여자들이라면 증거 모으자마자 바로 이혼하자 했겠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나요? 남편을 당분간 돌이라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당장 이혼할 수 있지만 그러면 남편만 좋은 일 시키는 거죠. 이상한 게 분명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분명한데도 오히려 삶의 의지가 불타오르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반드시 내가 이 병을 이겨서 남편에게 복수해야겠다는 결의를 다진 계기가 바로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진실 알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모른 척하고 당당하게 집 명의를 공동명의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집 명의 공동명의로 바꿔줘. 공동명의로 하면 나중에 집 매매할 때 양도세도 감면된다 하지 않아? 혹시 나 죽거나 집 팔 일 있으면 당신 편할 테고. 그렇게 해줘. 제 입에서 죽는다는 말이 나오자 남편은 조금은 신난 듯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원래라면 저의 요구를 절대 들어줄 리 없었겠지만 살살 구슬리는 제게 넘어가 그 집 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뒤로 쭉 남편은 제가 외도를 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저에게 가식적인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에게 수시로 생활비와 치료비를 받아냈고요. 비급여 항암이라 치료비가 비쌌지만 저는 이 악물고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다행히 저한테 약이 잘 맞았는지 치료 경과가 좋았고 항암 치료를 마친 직후에는 몸이 엉망이었지만 점차 체력을 회복하면서 빠졌던 머리도 나기 시작했고요. 식사도 제법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암 선고 받고 나서 길고 긴 시간을 엄마의 도움을 받아 저는 겨우 사람다운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정기검진으로 추적 관찰만 하면 될 정도로 몸이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기 전인 3년 전,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할 시기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생각과 달리 제가 죽지 않고 점점 회복하기 시작하자 본색을 드러내고 그 전보다 더 대놓고 외박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이미 변호사를 만나 이혼소송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상간녀 소송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빌려준 돈을 어찌 받을 방도가 없는지도 이미 상담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난 주말, 역시나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저는 엄마와 함께 남편과 상간녀가 지내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 비싸 보이지 않고 공동현관 보안도 허술한 빌라였죠. 미리 근처 부동산을 알아본 거지만 남편 이름으로 계약한 월세 빌라였고요. 부동산 주인은 남편과 상간녀가 부부인 줄로만 알고 있더군요. 가서 벨을 누르자 누구세요 하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길래 저는 숨길 것도 없이 말했습니다. 다 알고 왔으니까 문 열어. 순간 문 뒤로 정적이 흐르더군요. 3층에서 도망칠 곳도 없었겠죠. 다 알고 왔으니까 좋은 말 할 때 문 열라고. 동네 시끄럽게 하기 전에 문 열어라. 재촉하는 말을 듣더니 이윽고 문이 열렸습니다.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남편과 웬 어린 년이 있더군요. 병색이 남아있는 저와는 달리 생기 있고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그동안 꼭꼭 눌러왔던 분노가 치솟더라고요. 당신이 여기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당신 설마 내 뒤 밟았어? 지금 그게 중요해?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 엄마의 손이 말보다 빠르게 그 상간녀의 머리채를 붙잡더군요. 복도에 그년의 비명이 울려 퍼졌고 엄마는 머리채를 잡은 반대 손에 쥔 가방으로 그 여자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뭐야?
이거 나요! 왜 나한테 지랄들이야! 뭐? 너 인연! 내가 뭔데 이 가정 있는 사람을 꼬셔서 파탄을 내! 제가 뭘 파탄을 내요? 이미 예전부터 사장님이 이혼한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고요! 자기 부인 암 걸려서 죽으면 보험료 챙겨야 된다고 노래 부른 게 누군데 왜 애만 사람을 자꾸 그래요? 엄마는 그 말을 듣더니 그년의 머리를 거의 잡아 뜯을 듯 흔들었습니다. 뭐? 보험료를 챙겨? 이 나쁜 년 같으니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어디. 뻔뻔하게 나오는 상간녀를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남편 놈은 우리 엄마의 팔을 기어이 그년으로부터 떼어놓더군요. 엄마는 분을 사귀지 못해 씩씩거렸고 남편은 어쩔 줄을 모르더군요. 자네가 어찌 우리 딸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거 보험료 챙기자고 내 딸을 기만한 건가? 사람 새끼라면 그럴 수는 없는 거네. 엄마는 그 인간의 가슴팍을 때리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떳떳하지 못한 짓을 한 건 알았나 봅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해당초 당신은 처음부터 다 연기였던 거네. 내가 아프다니까 조금이라도 당신 마음이 변한 건 줄 착각했지 뭐야. 이 쓰레기 같은 인간. 당신이 자초한 거니까 모든 건 당신 책임이야. 이미 당신 외도 나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바본 줄 알았나 본데 당신 뜻대로 협의 이혼 절대 못해. 소송에서 재산 나누고 위자료까지 받아낼 거니까 앞으로 각오해. 현이 엄마, 알고 있었다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전세 마련할 수 있는 돈은 줄 테니까 그냥 조용히 갈라서자. 전세값 좋아하네. 내가 고작 전세값만 받고 곱게 끝내줄 것 같아? 오늘 이후로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마. 그 집 공동명의인 거 알지? 이혼할 때 정확히 분할해서 끝내자. 남편은 그 말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아마 아차 싶었겠죠. 너 다 알고 나한테 집 공동명의 해달라는 거였어? 이러려고? 너 진짜 치밀한 년이다. 어디 네 맘대로 해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큰 소리 뻥뻥 치는 그 인간을 뒤로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 저는 상담받은 변호사에게 바로 소송을 진행해달라 했습니다. 시모가 빌려간 돈을 받기 위해 공중받은 차용증으로 강제집행도 신청했고요. 최대한 위자료를 받아내주겠다는 변호사의 말에 1,000만 원이 넘는 수임료가 아깝지 않았습니다. 남편 집을 정리해 시모 집으로 전부 보냈고요. 예상대로 시모는 무슨 짓이냐면 난리가 났었죠. 엄마는 제가 시모 상대하느라 스트레스 받을까봐 직접 시모에게 한 소리하고 쫓아냈습니다. 당신 아들 바람나서 본쳐버리고 자식 나몰라라 하고 살림까지 차린 거 몰랐어? 어찌 사람 성정이 그런가 했더니 딱 사돈 닮아서 그런가 보네요. 우리 딸 이제 암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줄라니까 당신은 우리 앞에서 얼쩡거릴 생각 마요. 그리고 내 돈 빨리 갚는 게 좋을 거예요. 안 그럼 당신 통장 압류해서 어떻게든 다 받아낼 거니 그렇게 알아요. 아니 그게 무슨... 갑자기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사돈? 우리 아들이 바람 피웠다니 그럴 리가 없어요. 내 아들 모함하지 마세요. 정 못 믿겠으면 되게 잘나신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앞으로 내 딸한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시모는 아들이 바람난 것보다 우리 엄마 돈 갚는 일이 걱정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나서도 전화로 통장 압류하지 말라며 어찌나 사정사정을 하는지 결국은 시모 전화 차단해버렸습니다. 그 뒤 이혼 과정은 그리 수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하는데 변호사를 고용해 제게 반박했습니다. 남편은 뻔뻔하게도 외도를 부인했습니다. 무려 증거 불충분을 주장하기까지 했지만 판사도 사람인데 상황 딱 보면 모르나요? 당연히 결과는 저한테 유리했습니다. 재산 목록을 제출할 때는
남편놈의 찌질함은 극에 달하더군요. 어떻게든 제게 나눠주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프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었고 결혼할 때 집 사는데 6천만 원 보태기도 했던지라 기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되었습니다. 결론은 시모가 가져간 돈을 포함한 위자료 1억에 집은 매매 시 절반으로 나누기로 하고 이혼 소송은 마무리했습니다. 양육비야 당연한 거고요. 변호사는 이만하면 잘 받아낸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승소했으니 소송 비용도 당연히 남편 몫이 되었고 저는 1년간의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고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민사소송이라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2년 가까이 질질 끌다가 결국 위자료 1,000만 원 받는 걸로 제가 승소했네요. 소송이라는 게 돈이 없고 시간 없으면 정말 못할 짓이더라고요. 하지만 그거라도 안 하면 살면서 응어리로 남을 것 같아 몸이 힘든 와중에도 힘내서 한 거였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남편과 얽혀있던 집 문제도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와 아들과 함께 새 집으로 이사해 살고 있고요. 그 난리를 겪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제 건강이잖아요. 저는 올해가 지나면 딱 5년이라는 고비를 넘게 됩니다. 암이 재발되는 일만 없다면 완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다시 그 아팠던 시간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제 건강에 신경 쓰면서 건강한 엄마로 아이 옆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고요. 올해 초부터는 몸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일도 시작했습니다. 아이 친부이다 보니 전 남편 놈 소식을 어쩔 수 없이 접하긴 하는데요. 코로나 터지고 하던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하네요. 같이 살 줄 알았던 상간녀도 그 인간한테 더 이상 단물 빨 게 없으니 떠났나 보더라고요. 시모랑 같이 살던 집까지 팔아야 할 사정이라 들었는데 인과응보다 싶었습니다. 10년간 힘든 결혼 생활에서 암까지 얻어 죽을 고비까지 경험한 저는 어지간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정도로 강한 엄마가 되었네요. 남편이나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며느리분들 절대 본인의 건강까지 헤쳐가면서 참고 살지 마세요. 건강을 잃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인생 정말 짧아요. 그러니 짧은 인생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긴 사연 지금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